자, 소득세 3장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범위, 비과세, 그리고 소득금액의 계산, 수입시기, 과세 방법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사업소득은요, 크게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인 일반 사업소득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도록 할 거고요. 예전에는 우리 종합소득이라고 할 때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그리고 사업, 근로연금, 기타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2배사, 근영기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업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업소득을 예전에는 소득 구분을 해서 나눠서 이제 규정을 해놨었는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이 사업소득의 범위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도 그냥 우리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뭐 사실 그렇게 나눴을 때랑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봤을 때랑 뭐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할 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일반 사업소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목을 많이 써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업소득에 대한 범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 거 일단 하나 있으시죠? 사업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열거주의로서 과세를 다 하기에는 과세권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유형별 포괄주의를 통해서 변칙적인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이자 배당 사업소득에 대해서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형태들이 요즘에 많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개념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말한다 라고 개념이 나와 있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일단 사업소득에 대한 세 가지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건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돈을 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서 요거는 독립성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고요.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이 회사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개인 형태로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게 되는 거고 개인 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 구분 중에서 사업소득에 들어가서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를 구성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이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이 사업장의 이 개인 사업장의 대표다라고 한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셔도 뭐 상관이 없으시고요. 어쨌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라는 건 내가 이 회사의 대표다라는 거다라는 거고 세 번째의 특징, 계속 반복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뭐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걸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소매업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매입해와서 이윤 붙여서 파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요. 제가 지금 세무사업을 하고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세무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소득의 특징 중에 마지막 특징, 계속 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다라는 거, 계속 반복성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사업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할 때 활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독립성과 계속 반복성에 대한 얘기, 다른 소득과 구분하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이 회사의 대표가 아니에요. 근로자라고 한다면 이 노동 제공으로 인해서 얻은 소득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얻은 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로자도요, 영리를 목적으로, 돈 벌 목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요.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하진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얻는 소득이다라고 하고 이러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근로자가 노동 제공으로 인해서 얻은 소득은 독립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성에 대한 내용 한번 볼게요.
내가 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 거고요.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일시우발적이에요. 일시우발적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구분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강의에 대한 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요거 나중에 뒤에서 한번 더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학교 또는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요. 종속적인 지위에서 이렇게 내가 그 노동을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근로소득이에요. 월급을 받는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학원이나 학교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뭐 수강생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뭐 대가를 받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독립성과 계속 반복성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사업소득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강의를 하기는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고 일시우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내가 특강을 딱 하루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계속 반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시우발적인 소득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의 강연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강의라고 해도 계속 반복적인 특징이 있는지 또는 독립성, 종속성의 특징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소득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미리 선행학습 한번 하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야만 한다. 일시우발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업소득보다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될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사업소득에 대한 범위예요. 사업소득에 대한 범위는 굳이 우리가 볼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20가지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거 있죠. 이자 배당 소득도 이런 식으로 지금 법률에 열거가 되어 있었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과세한다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이것들과 비슷한 것들도 과세하겠다라는 포괄주의의 형식을 가미하고 있었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예요. 1번부터 20번까지 이러이러한 소득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열거를 해놓고 그것만으로 다양한 이런 사업 형태들을 과세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것들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성, 독립성, 그리고 계속 반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겠다. 이렇게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21가지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꼽아서 그거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긴 하세요. 읽어보시면 요거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겠지 하시는 것들일 거예요. 첫 번째로 보실 게 부동산업 및 그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요거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임대업을요, 제가 이렇게 방가로 1번과 방가로 2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봤고요. 먼저 첫 번째,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임대업은요, 현재 법에서 그 범위를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첫 번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한다면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그걸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으로 구분을 하고요.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고 있어요. 전세권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 내가 집을 살 때요. 뭐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돈이 모자르면 전세로 집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때 내가 A로부터 집을 매입한 게 아니라 전세를 받아가지고 내가 전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일정 시점 남은 그러한 시점에서 내가 더 이상 이 집에 살 필요가 없을 때 그때 이걸 내가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전세를 놓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뭐냐면 내가 A를 통해 가지고 얻은 이 부동산상의 권리를 또 다른 C에게 대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자, 이때 등기 여부에는 불문해요. 이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던지 그렇지 않던지 상관없이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면 그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은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조회하는 사이트에 주소를 쳐 넣으면 그럼 여러분들의 집이 현재 뭐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이렇게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는지 또는 누가 몇 월 며칠 날 얼마의 이 주택을 취득을 하였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물론 뭐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부동산은 내가 현재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건 등기부 등본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대항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소득 구분을 하고 이걸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법은요, 등기 여부와는 불문해요. 상관이 없이 무조건 과세된다라는 거. 지금 미등기 부동산의 임대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건물에 대한 대여로 인해서 받은 소득. 이건 뭐 직접적인 거고, 두 번째는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이에요. 공장은 뭔지 아시죠? 광업 뭔지 아시잖아요. 그쵸? 광산 캐는 거 이런 거 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공업재단이 무엇이고 광업재단이 무엇이냐 하면 공장재단이라는 거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 공장에 그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 안에는 여러 가지 기계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다 통틀어 가지고 공장재단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 그 안에 있는 기계까지 모두 하나 다 통틀어 가지고 그냥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공장재단이라고 해요.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의 의미고요. 자, 토지는요, 부동산이 맞아요. 그쵸? 부동산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건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맞아요. 부동산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토지와 건물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아니 부자예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다라고 해서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건물 안에 있는 기계장치들은요. 이건 부동산이 사실 아니에요. 동산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기계장치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다 포함해서 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면서 이걸 우리가 공장재단이다라고 부르고요. 공장재단도 공장재단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이로 인해서 수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밑에 방가로 1번 조그만 거 보시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의 시설이 공장재단에서 분리되어 공장재단과 기계 등 시설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에 이때는 그냥 원래대로 판단해요. 뭐요? 토지와 건물인 공장재단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맞죠. 다만 기계장치 등의 시설 임대는 이건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기계는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니까 동산이잖아요. 기계 등의 시설 임대는 그냥 일반 부동산 임대업 외에 일반 사업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공장 재단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계장치들 사실 토지와 건물의 가격에 비하면 그 안에 있는 기계장치들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그냥 좀 편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통틀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이걸 한 번에 다 대여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그냥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공장 재단 따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계장치 따로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임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원래대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기계 등의 시설 임대는 원래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그냥 일반 사업소득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광업권자, 조강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다만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를 하는 경우에 그때는 부동산 임대업 외에 일반 사업 소득으로 판단을 해요. 이렇게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조건이 달려 있으면 그때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일반 사업 소득으로 소득 구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광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너가 채굴을 해라. 이렇게 채굴에 대한 권리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었으면 이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달려있다라는 건 뭐냐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이다 라는 건 광업권자 등이 이 광업에 그냥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고요. 이건 내가 이 광업권자 등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관리를 하겠다, 관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순수한 부동산 임대업은 그냥 내가 이거에 대한 권리를 다 이제 대여를 해주고 그 임차인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이 달려있다라는 건 내가 이 사업에 관여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순수한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임차인과 같이 내가 이 광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외에 일반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이 뭔지 아시죠? 자본적 지출, 뭐 광업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건물을 예로 들면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세워요. 설치를 해요.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는 올라가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나의 지출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원상복구의 지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유리창 복원해야겠죠. 그 유리창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던 유리창 깨진 거 다시 복원하는 수준인 것 뿐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뭐 그 지출에 대한 구분이 현재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건 용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것을 전부 제공하는 조건이다라고 한다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여를 할 것이다. 이 사업을 같이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받은 대가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외에 일반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법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및 양도로 인한 소득이에요. 일단 지상권과 지역권에 대한 용어 정리를 먼저 하셔야겠죠. 지상권이라는 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A라는 토지 위에 나의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 A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팔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A라는 토지의 소유자한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위에다가 나의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돼요. 그렇죠? 이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이걸 우리가 지상권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역권은 뭐냐면요. 이건 뭐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토지의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사실 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뭐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편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요거 제가 편집자를 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편집자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이 정도의 수준에서 그림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산이에요. 산. 그리고 토지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A가 현재 요만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 소유 그리고 B가 요만큼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C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이 A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걸 맹지라고 불러요. 우리
맹지. 여러분들 그 맹인 아시죠? 이게 맹자가 이거 눈멀 맹자예요. 이 지자는 뭐 땅지자고요. 그 눈먼 땅이라는 거죠. 맹지라는 건 눈먼 땅이에요. 뭐냐면 맹지라는 거는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않은 땅을 우리가 이제 맹지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의 토지에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도로 밖으로 나갈 통로가 없는 그런 토지를 우리가 맹지라고 하고요. 내가 만약에 맹지를 갖고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현재 이 상황에서 A가 도로로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산을 타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요. 이때 다른 사람의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면 나의 이 맹지는요. 이제 그 토지를 통행료를 내면서 이용을 하면서 이제 편익이 증가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이 맹지를 요역지라고 부르고 타인의 토지를 이제 승역지라고 부르는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지역권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거죠. A가 C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도로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나 요만큼만 이거 지역권 좀 설정해줘. 내가 지금 도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가지고 너한테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여기를 통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설정을 해줘. 이게 지역권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겠죠. 자, 이때 C가 받는 소득, 지역권 설정으로 인해 가지고 A로부터 토지 이용에 대한, 통행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때의 지역권 설정에 대한 소득을 우리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뭐 너무 깊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지역권, 지상권에 대한 용어 정리를 했으니까 이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공익사업 유무에 따라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설정되어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고요.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지역권, 지상권에 설정되어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해요. 이게 예전에는 지역권, 지상권에 대한 설정 대여로 인한 소득을 전부 다 이제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의 세부담이 적은 점을 악용을 해서 실질은 부동산 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대신에 지상권을 설정한 후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이제 조세회피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기타 소득으로 볼 거고 그 이외에는 사실 뭐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겠다라고 뭐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이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소득 구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설정 대여가 아니라 아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판 경우에 이때 소득 구분 어떻게 하냐 하면 지상권을 판 경우에는 지상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요. 양도소득의 범위에 열거가 되어 있어요. 지역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제외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지역권은요. 양도가 불가능해요.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예요. 제가 여기 밑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 민법에서 정해진 거예요.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지역권의 양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양도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득도 당연히 발생될 수가 없겠죠. 정리하면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로 인한 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유무에 따라서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이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된다. 지상권의 양도로 인한 건 양도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지만 지역권의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실 내용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뭐 예술가나 뭐 아니면 그 운동선수나 아니면 뭐 연예인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예인과 직업 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 계약금. 이 계약금을 소득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구분을 하겠죠. 일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프리랜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이 정의를 다 충족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수입시계 한번 볼게요. 수입시계는 원칙적으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약정일이고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 이 둘 중에 빠른 날에 해당 사업소득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이 일신 전속 계약에 대한 대가를 한 번에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때는 수입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하면 균등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봐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밑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초월 산입과 말월 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을 할 때 요 용어가 항상 등장을 해요. 초월 산입이라는 건 초반에 첫 번째 달에 한 달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로 본다라는 거고요. 말월 불산입이라는 건 마지막 달에 한 달이 안 되면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 밑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지민이 2020년 9월 27일에 재중세무회계사무소와 3년간의 광고 모델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 제공 완료일은 3년 후인 2023년 9월 26일이며 용역 대가는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다라고 해서 케이스 1번과 2번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케이스 1번은요. 용역에 대한 대가를 2021년 9월 26일, 22년 9월 26일, 23년 9월 26일 이렇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각각 100원씩 이렇게 수령을 하도록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게 특례에 해당하는지 원칙에 해당하는지 구분을 해보셔야겠죠. 특례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계약기간이 일단 1년은 초과해요. 왜? 계약기간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특례에 대한 요건인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죠. 왜? 얘는 세 번에 나눠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이 대가를 수령을 하셨기 때문에 일시에 수령한 거에 대한 요건은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특례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둘 중에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고 있다. 그러면 2020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얼마예요? 2020년 계약 체결한 그 해당 연도에는 받기로 약정한 그 대가도 없고요.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도 않았어요. 용역 제공은 2023년에 완료가 돼요. 그렇죠? 그럼 2020년에 인식할 사업소득은 0원이겠죠. 2021년도에는 9월 26일 날에 내가 100원만큼의 금액을 받기로 약정을 했죠. 그러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2021년 9월 26일이고요. 용역 제공 완료일은 2023년 9월 26일이기 때문에 둘 중에 빠른 날 2021년 9월 26일에 받기로 한 금액인 100원만큼의 금액을 수익금액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죠. 2022년도 마찬가지고요. 2023년 볼게요. 2023년 9월 26일에 나 100원만큼 받기로 약정했어요. 그쵸? 그러면 2023년 9월 26일이 받기로 한 날이에요. 그리고 용역 제공 완료일은 2023년 9월 26일이에요. 같은 날이죠. 둘 중에 빠른 날이라고 해봤자 9월 26일이 될 거고요. 결국 2023년에도 나는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100원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원칙에 따르면 둘 중에 빠른 날을 수입식으로 해서 사업소득을 인식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특례에 대한 케이스예요. 사실 요 두 번째 대한 케이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1번 케이스는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년의 전속계약 금액인 360원을요. 2020년 9월 27일 계약 당시에 일시에 다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해당 대가를 동일자에 수령을 했고요. 자, 특례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게요. 계약기간 3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1년 초과하는 요건을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일시에 수령한다라는 요건까지도 만족을 했죠. 그럼 얘는 특례에 따라서 균등 안분한 금액을 수입 시기로 보고 있어요.
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을 보시면요. 내가 일시에 받은 금액 360원을 총 계약기간인 36개월분에 2020년에 해당하는 월수인 4개월만큼 이렇게 안분을 해서 40원으로 인식하게 되죠. 이거 왜 4개월이에요? 2020년 9월, 10월, 11월, 12월 4달이잖아요. 9월 27일 날에 요거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때부터 이제 계약 기간이 들어가면 이건 9월 27일 날 27, 28, 29, 30, 4일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한 달로 칩니까? 아까 우리 위에서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쵸? 한 달이 안 되면 한 달로 봐요. 이게 초월 산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이 한 달이 안 되죠. 그래도 다 한 달로 보는 거예요. 90, 11, 12 4달만큼이 안분 대상 해당 월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년과 22년도에는 12개월 다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36분의 12에서 120만큼을 총수익 금액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2023년도에 36개월분에 몇 개월 남았어요, 이제. 계약기간이 2023년도에는 1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가 계약기간인 거잖아요. 그쵸? 이때 1, 2, 3, 4, 5, 6, 7, 8월까지만 기산을 하셔야 돼요. 왜? 말월자인 9월 보시면 9월 26일까지 한 달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 달이 안 되면 다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말월 불산입이에요. 그래서 8월까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36분의 8에서 80만큼만 2023년에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결국 특례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시고요. 1년 초과 일시 수령의 요건을 만족하시면 월별로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한 금액으로 이렇게 각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을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례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약정일과 실제 용역이 다 완료된 날, 둘 중에 빠른 날을 수입 시기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요거 20번.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요거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한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식부기 의무자란 정기 수익금액, 여기서 말하는 정기는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는 그냥 작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도의 수익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다라고 불러요. 반면에 정기 수익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수익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는요, 간편장부 대상자다라고 불러요. 결국 내가 해당하는 업종의 구분을 먼저 해주시고 이 해당 업종의 정기 수익금액이 요 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요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구분의 실익은 굉장히 많아요. 사업소득 공부하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이제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보실 건 일단 복식부기 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으로 인해 가지고 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해당 소득은요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요 전부 다 과세하지 않는다였어요. 근데 개정을 통해 가지고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면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고 과세를 시키겠다라고 개정이 된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구분하셔야 될 거는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구분을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처분하는 자산이 토지 건물인지 그 이외의 자산인지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이라는 건 토지와 건물 두 개예요. 토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소득을 발생시켰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시는 거고요. 물론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겠지만 그 이외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시는 거고, 이 토지 건물 이외의 자산 있죠. 뭐 차라든지 뭐 기기, 비품, 아니면 뭐 기계, 뭐 다른 뭐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토지 건물 이외의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발생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하고 그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거고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러한 자산들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소득을 발생시켰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세하지 않아요. 왜 과세하지 않냐 하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인데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열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얘만 들어와가지고 얘만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거 지금 사업소득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쵸? 복식부기 의무자가 토지 건물 이외의 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발생시킨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득의 범위는 우리가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소득의 범위는 여러분들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최종적으로 기억하실 거, 사업소득은 영리성, 독립성, 계속 반복성에 따라서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사업소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세 가지의 사업소득에 대한 특징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면 사업소득의 정의를 부합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소득에 대한 범위, 사업소득에 대한 범위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비과세 사업소득 들어가도록 할게요.